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3번 원자흡수분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원자흡수분광법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시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해리시켜 중성원자로 전기화하여 생긴 기저상태의 원자가 이원자 전기층을 투과하는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광전적광과 같은 개개의 특유 파장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중의 원소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으로 유해 중금속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이라는 기기는 우리가 중금속을 측정을 하기 위한 중금속 전용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저 상태의 원자가 이원자 전기층을 투과하는 특유 파장의 빛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원자흡수분광법은 기체 상태의 시료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원자흡수분광광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공해물질의 측정에 사용이 됩니다. 공해물질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 물질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금속의 미량 분석에 편리하고 정성보다는 정량 분석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고,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분광광도계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분광광도계라는 것은 뭐냐면 분광광도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작이나 전처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우리가 기기 분석의 특징이죠. 그리고 광운으로는 속빈 엉금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속빈 엉금 램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빈 엉금 램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체를 쓰느냐 하면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헬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는 영족 기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성원자를 만드는 원자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성원자를 만드는 어떤 과정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자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료원자부가 하는 역할은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조건에서 시료원자부가 하는 역할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또는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료원자부를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고,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상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1번의 특징에 보면 선택성이 좋고 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해물질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반복되는 유사 분석을 단시간에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원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 없고 주로 중금속을 분석한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자흡수분광법은 중금속을 측정을 하는 전용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다른 분광광도계의 원리와 비슷하다. 맞습니다. 다번에 광운으로는 속빈 엉금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번에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건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주로 뭐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정량 분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네요. 라번은 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성원자를 만드는 원자화 과정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우리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검출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가장 크게 비교를 한다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가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면은 시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액체 상태의 시료를 측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앞에 액체나 기체에 따라서 시료의 상태를 결정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용매만 있으면 모든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용매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비휘발성이거나 고온에 약한 물질 분리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휘발성과 고온에 약한 물질 줄을 치세요. 그래서 비휘발성과 고온에 약한 물질 분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2번에서 비휘발성 대신에 휘발성으로 나와서 정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용매 및 컬럼, 검출기의 조합을 선택해서 넓은 범위의 물질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매의 구비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동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극성 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동상이라는 것은 비극성 액체. 그러면 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비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용매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비극성 액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특징해 보시게 되면 점도가 작아야 된다.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점도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온도보다 20에서 50도 정도 끓는 점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분석물의 봉우리와 겹치지 않는 고순도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이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매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상 용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 용리의 특징에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여기서 용리라는 게 있습니다. 용리. 그러면 용리라는 게 뭐냐 하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고정상으로 유지되는 물질을 이동상을 사용해서 고정상에서 탈락시키는 것, 탈리시키는 걸 우리가 용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고정상에서 탈리시키는,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용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상에서 용리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용리제라는 것은 용리에 사용되는 시약, 그리고 용리액이라는 것은 용리에 사용되는 용액을 뜻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용리라는 것은 고정상에서 탈리시키는 것, 탈리시키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용리제라는 것은 용리에 사용되는 시약이에요. 자, 그리고 용리액은 용리에 사용되는 용액. 그래서 우리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용리, 용리제, 용리액이라는 용어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리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상으로 유지된 물질을 이동상을 사용해서 고정상에서 탈리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용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리제라는 것은 용리에 사용되는 시약, 그리고 용리제라는 것은, 용리액이라는 것은 용리에 사용되는 용액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동상이나 정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징에 보면. 그래서 이동상이라는 것은 용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비극성 액체입니다. 자, 반면에
정지상이나 고정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성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먼저 정상 용리의 특징에 보면 극성의 정지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지상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액체는 극성, 물에 녹는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동상의 극성은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성이 작다는 것은 비극성이라는 뜻이겠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극성이 작은 성분이 먼저 용리된다. 다시 말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이 먼저 분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이동상의 극성이 증가하며 용리 시간이 감소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용리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중에서 정상 용리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극성의 정지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지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극성 액체죠. 반면에 이동상의 극성은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극성이 큰 성분이 먼저 용리된다. 아무래도 물에 잘 녹지 않는 게 먼저 분리가 되겠죠. 따라서 극성이 작은 성분이 먼저 용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상의 극성이 증가하면 용리 시간이 감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성능이 뛰어난 아주 높은 기계를 우리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의 원리를 보시면 비휘발성 화학적 또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분리할 수 있으며 유기물과 무기물의 정성 분석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되죠. 자, 가장 큰 특징을 비휘발성 화학 쪽이나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자, 무기물이나 유기물, 무기물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그리고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기물이나 유기물의 정성이나 정량 분석, 다시 말해서 성분이나 질량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리액으로는 이동상을 고압 펌프로 운반하는 크로마토 장치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나 주입기, 컬럼,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출기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시간에 대한 신호의 크기로 받아서 크로마토그램을 그려내는 장치는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상의 종류에서는 분배나 합차, 이용교환, 크기별 배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따라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을 해서 장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제목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 24번에 보시게 되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검출기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에 대한 신호의 크기를 받아서 크로마토그램을 그려내는 장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번이 펌퍼, 나번에 주입구, 다번에 데이터 처리 장치, 그리고 검출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다번에 데이터 처리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3번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에서도 용리액으로 불리는 이동상을 고압 펌프로 운반하는 장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크로마토 장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자, 고정상이라고 하면 여과지 표면에 hợp착되어 있는 물입니다. 자, 반면에
자, 이동상이라고 하면 유기용매예요. 자, 장치에서는 고정상과 이동상을 구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고정상은 여과지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물이 되고, 그리고 이동상은 유기용매가 됩니다. 자, 먼저 원리를 보시면 우리가 정지상으로 작용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정지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고정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지상으로, 고정상,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지상으로 작용하는 물을 흡착시켜서, 그래서 고정상으로는 여과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을 흡착을 합니다. 정지상으로 작용하는 물을 흡착해서 머무르게 하기 위한 지지체로서 그름종이를 사용하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를, 그름종이를 사용을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개액이라는 게 있는데, 전개액이 뭐냐 하면 이동상입니다. 이동상. 자, 전개액을 이동상이라고 하는데, 구리나 비스무스, 카드뮴 이온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전개액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묽은 염산이나 N-부탄올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액을 이동상이라고 하는데, 구리나 비스무스, 카드뮴 이온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사용되는 물질로서는 묽은 염산이나 N-부탄올을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이 조작은 사용 전에 습도가 조절된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점적의 크기는 직경을 5mm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5mm 이상의 주의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 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적이라는 것은 시료를 주사기나, 그리고 미세 피펫이 있어요. 주사기나 미세 피펫으로 그름종이에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점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점적이라는 것은 시료를 떨어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사기나 미세 피펫에 시료를 넣어요. 그래서 주사기나 미세 피펫에 시료를 넣은 다음에 그름종이에 떨어뜨리는 것을 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점적의 크기는, 그래서 주사기나 미세 피펫을 이용해서 그름종이에 떨어뜨리는데 그 크기가 직경을 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료를 점적했을 때 주사기나 미세 피펫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여러 방울을 찍어서 농도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리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수한 분리도에 대한 이동도의 값은 보통 0.4에서 0.8 범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은 2번에 나와 있는 점적의 크기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25번에 보시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제조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종이 조작은 사용 전에 습도가 조절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은 점적의 크기, 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주사기나 미세 피펫을 이용을 해서 그름종이에 떨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의 직경은 2mm 이상이 아니라 5m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mm 이상. 다음에 시료를 점적할 때는 주사기나 미세 피펫을 사용한다. 라번에 시료가 농도가 너무 묽으면 여러 방울을 찍어서 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해분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게 되면 전해분해법이에요. 자, 전해분해법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 금속이온의 수용액에 음극과 양극 두 개의 전극을 담그고 직류전압을 통하여 주면 금속이온이 환원되어서 석출된다. 이때 석출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을 측량이라는 것은 잰다는 거죠. 측량해서 금속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해분석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해분석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석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생되는 물입니다. 일종의 부산물을 뜻하죠. 발생되는 물질. 자, 그리고 여기서 전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극면에 부착되는 현상을 전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극면에 부착이 돼서 안 됨. 그러니까 지금 발생되는 물질 자체가, 다시 말해서 석출물이 전극면에 부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온의 석출이 완결되었을 때, 석출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석출이라고 그러죠. 자, 석출이 완결되었으며 비커를 아래로 내리고 전원 스위치를 끈다. 3번에 석출물을 세척, 건조, 측량했을 때 전극에서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전착이 이루어지게 한다. 자,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전극을 다시 사용했을 때는 따뜻한 6노르말 HN3, 여기서 HN3를 하이드로존산이라고 그래요. 자, 하이드라존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라존산, HN3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용액에 담궈서 전착된 금속을 제거한 다음에 세척해서 사용한다. 5번에 폴라로그래피에서 작업 전극으로 주로 사용하는 전극은 적하수온 전극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전류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한계전류라는 것은 전해로에서 석출되는 속도와 확산에 의해서 보충되는 물질의 속도가 같아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한계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팁에 보시면 HN3라는 하이드로존산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해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하거나 산화물을 함유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석출물은 다른 성분과 함께 전착되어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전착이라는 것은 전극면에 부착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답은 이온의 석출이 완결되었으면 비커를 아래로 내리고 전원 스위치를 끈다. 답은 석출물을 세척, 건조, 측량할 때, 여기서 세척이라는 것은 씻는 것, 건조라는 것은 말리는 것, 측량이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극에서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전착이 이루어지게 한다. 답은 한 번 사용한 전극을 다시 사용할 때는 따뜻한 6노르말 HN3가 하이드로존산입니다. 하이드라존산 용액에 담궈서 전착된 금속을 제거한 다음에 세척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전이차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이차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은 전극전이라는 이제 우리가 용어 설명이 있겠죠. 그래서 전극전이라는 게 있고 기준전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전극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금속을 그 금속 이온이 포함된 용액 중에 넣었을 때 금속이 용액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이를 우리가 전극전이라고 하고요. 기준전극이라는 것은 전이차법 분석용 전지에서 용액 중의 분석 물질 농도나 다른 이온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 값의 전극 전위를 갖는 것을 기준 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값의 전극 전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전극이다. 그래서 기준 전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화 칼로멜 전극의 내부관에 채워져 있는 재료로는 HG가 수원입니다. 그리고 HG2Cl2, 그리고 포화 KCl, KCl은 염화 칼륨이죠. 그리고 전이차법에서 사용하는 전극은 포화 칼로멜 전극, 유리 전극이 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이차법에서 이상적인 기준 전극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준 전극의 조건은 우리가 시험상에서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온도 사이클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가역적이고 이상적인 비평극 전극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큰 전류가 흐른 후에는 본래 전위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4번, 네른스트식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5번에 반전지 전위 값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 6번에 일정한 전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 전극의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설명 중에서 기준 전극에 대한 조건으로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전이차법에 사용되는 기준 전극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갑은 반전지 전이값이 알려져 있어야 된다. 나번이 비가역적이고 편극 전극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 여기서 비가역이 아니고 가역적이고 편극 전극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비편극 전극으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역적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역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전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 변화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없어야 한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는 것은 팁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표준수소 전극의 특징이 있어요. 자, 표준수소 전극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수소의 분압은, 분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뜻하는 거죠. 1기압입니다. 여기서 1기압이라는 것은 1atm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전극의 구성은 백금으로 되어 있다. 자, 백금이라는 것은 PT를 우리가 백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액의 이온 평균 활동도는 보통 1에 가깝다. 자, 그리고 전이차계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된 왼쪽 반쪽 전지를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 전체적인 특징이 다 나오니까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표준수소 전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소 분압은 1기압이다. 맞습니다. 나번의 수소 전극의 구성은 구리로 되어 있다. 구리가 아니고 백금이죠, 백금. 백금은 PT를 백금이라고 합니다. 다번에 용액의 이온 평균 활동도는 보통 1에 가깝다. 나번에 전이차계의 마이너스 단자 연결된 왼쪽 반쪽 전지를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pH미터 보정에 사용되는 완충 용액의 종류. 자, 시험상에서도 다음 중에서 pH미터 보정에 사용되는 완충 용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붕산염 표준용액, 그리고 포탈산염 표준용액, 옥살산염 표준용액, 인산염 표준용액, 그리고 탄산염 표준용액,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는 붕산염, 포탈산염, 옥살산염, 인산염, 탄산염 표준용액,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폴라로그래피라는 장치, 마지막입니다. 자, 폴라로그래피의 원리를 보시면 분극성의 미소전극과 비분극성의 대극과의 사이에서, 그래서 분극성의 미소전극과 비분극성의 대극과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전압을 가하여 전해에서 생긴 전류를 측정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 곡선을 그려서 해석해서 목적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폴라로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폴라로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원리가 주어지고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원리와 장치 이름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특정 물질의 전류와 전압의 2가지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측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폴라로그래피가 됩니다. 자, 문제 29번에 보면 특정 물질의 전류와 전압의 2가지 전기적 성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폴라로그래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는 기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기 분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장치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장치에 대한 특징적을 우리가 안 외워두게 되면 문제에서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화학분석 기능사의 이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소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최소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유사 문제를 비슷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해서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에서 나는 나오는 것은 합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면 나는 합격할 수 없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하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새롭게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는 새롭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론 정립을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실전 문제에만 있는 문제만 맞춰서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요. 왜? 문제를 똑같이 안 내거든요. 항상 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씩 바꿔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에서도 유사 문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론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